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고 바른 총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4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48번째 강의는 권징절의 제4장 24조 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4조는 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24조의 조문은 소송 심리 절차로서 재판할 때 반드시 이 소송 심리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국으로부터 송달된 죄증 설명서와 증인의 성명을 보면 원고가 사건을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윤곽을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전략과 그 방향을 미리 알았으니까 이를 반증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유능한 증인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신청한 대로 증인이 채택되면 그 증인은 재판국이 소환할 것입니다.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국이 징벌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등이 증인될 사람에게 직접 승낙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승낙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못 믿어온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일은 매우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증인이 나이가 어리면 가능한 대로 피고는 어른 중에서 증인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증인이 평신도이면 피고는 가급적 성직자 중에서 증인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도 모르게 세우는 증인이 그대로 체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죄증 설명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 증인 외에 다른 새 증인을 원고가 신청하면 반드시 재판국에서는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또 증거의 성질을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 주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재판국이 피고가 모르는 새 증인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불법한 처사이기 때문에 소원장을 제출하여서 시정하게 하거나 혹은 판결을 기다렸다가 상소의 이유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새 증거에 따라서 피고도 새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각 치리가 재판 과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문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판 진행의 단계를 원심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정 기도를 합니다. 46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위권에는 행정 7위권과 권징 7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위권에 대한 곡해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노회에서 목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 7위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행정회로 변경하여 회무를 처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회나 노회나 대회, 총회 등이 회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 7위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7위회가 행정사무를 처리하던 중에 재판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만 재판회로 회집할 것을 성안하여 가결한 후에 기도로 재판회를 개정하면 됩니다. 재판을 맡은 회가 재판국일 경우에는 바로 기도로 개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 혹은 국원을 호명합니다. 먼저 각 7위의 재판의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서기가 호명을 하되 재판회일 경우에는 7위의 성수 규정을 좇아서 성수가 됩니다. 당회의 경우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 목사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가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됩니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하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 9장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의 경우는 노회가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되는 목사와 총대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고 노회의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치 10장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의 경우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고 정치 제11장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의 경우는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목사 총대, 장로 총대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되어서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고 정치 12장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7회의 재판국일 경우에 각각 재판국 성수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회는 재판회가 있을 뿐 재판국 조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회 성수 규정, 즉 당회 성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노회는 노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권징조례 제13장 제1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에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권징조례 제13장 1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 이상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권징조례 제13장 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선언을 합니다. 노회의 경우라면 국장 아무개 목사가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노회 제4회 정기노회에서 위탁받은 아무교회 목사 재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국이 개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개정을 선언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유를 공포합니다. 국장 아무개 목사가 우리가 지금 아무교회 아무아무 씨가 고소한 재판권에 대한 원고와 피고를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이 일이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심우할 것을 공포하면 됩니다. 정치문답조례 351문에 의하면은 재판하는 방법이 어떠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정식 재판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그리고 1항에 회장 선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이 소송 사건의 심단을 맡았으니 이 일의 신중성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심우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소장 및 죄증 설명서를 권징조례 제20조에 의해서 낭독합니다. 서기가 낭독하되 길다고 해서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사전에 국원들에게 이를 복사해서 배부하였을지라도 전부를 낭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고를 경계합니다.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회방하는 자로 처단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피고를 경계합니다. 피고는 방금 낭독한 송사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소송 사실 그대로 죄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재판 회록에 기록해야 될 것이고, 피고에게는 신문에 답해 주시되 간단 명료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것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회의에 관한 것인데, 비밀회의란 비공개 재판을 가리킵니다. 부도덕한 일이거나 혹은 방청하는 분들이 흥분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 밖에도 건덕상 공개 재판이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 권징조례 제4장 32조에 의거해서 해온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쟁론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재판 진행 중 회의 규칙이나 절차 혹은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해 가지고 혼란할 경우에는 정치문답조례 613문답 14항 그리고 장로의 각 치리의 보통회의 규칙 6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장에게 우선 설명권이 있고, 회장이 기립하여 공포하면 그 해석대로 진행할 일이지만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회장이 자기 해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론 없이 가부를 물어서 회장의 해석이 옳고 그름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번역 중 회장이 공포하면 법이 된다는 뜻으로 표시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간혹 그같이 우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잘 설명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판결에 항의하는 항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는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의 소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데도 불의하다는 입장이 되고, 주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판단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수파는 다수파의 결정이나 판결이 부당하고 소수파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내세워 다수파의 답변을 받아내서 후일에 역사적인 심판을 받도록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오늘은 내가 소수파에 속하였으니 다수파를 이길 방도가 없으나 후세에 가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양심 자유권의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다수파에 속했던 자는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재론 동의를 거쳐서 이것을 번복하자는 권한밖에 없으니까 항의는 어디까지나 소수파만의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노회 폐해 후 재판국의 판결은 판결로서 확정이 되나 국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은 노회에서 재판국의 보고를 받을 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과알부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유는 이와 같이 노회의 보고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 노회 폐해 후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굳이 노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일반 회원들에게는 항의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회의가 재판국에 맡긴 것은 재판 사건이지 회원들의 양심 자유권도 박탈하도록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회원들의 항의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재판국 판결은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증인 선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과 국원, 피고, 방청인 모두 일어서서 국장이 선창하고 증인이 복창합니다. 증인마다 서명 날인하여 서기가 보관하면 됩니다. 선서의 내용은 군징조례 62조의 규정대로 후일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증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는 증인을 신문합니다. 증인은 선서 후에 퇴장을 시켜서 원고의 증인과 피고의 증인을 서로 다른 방에다 대기케 하고, 신문할 때에도 신문 당사자 외에 다른 증인은 신문 내용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되고, 신문 전에나 후에나 어느 증인을 막론하고 증인의 동석, 즉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불출석 또는 출석에서도 불응할 시에는 권징 제8장 68조에 의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원고의 증인을 신문합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에서는 국장이나 또는 의원 중에서 원고 측의 증인을 신문하는데, 묻는 내용은 죄증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것만 물어야 되고, 그 내용을 증거한다는 원고의 설명서를 증인이 그대로 시인하는 여부를 물을 것이고, 증인의 시인과 부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재판이나 재판국의 신문이 끝난 후에 원고가 자기 증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때 서기는 그때의 정식 신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원고가 자기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에서는 그때의 신문의 진술을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피고 심증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증인을 신문한 후에 피고가 원고 측 증인을
신문합니다. 이때의 피고는 증인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원들은 전조와 같이 신문의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피고 심증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다시 재판이나 재판국에서 재신문을 합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은 원고나 피고의 신문과 진술 과정에서 포착한 모순성과 허위성 등에 대해서 혹은 진실성과 합리성 등에 대해서 재확인 과정으로서의 신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증인을 신문합니다. 원고 측 증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이나 재판국은 피고의 증인을 신문합니다. 피고의 증인도 죄증 설명서를 조차서 하고 원고 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방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에서 신문할 내용은 죄증 설명서의 기록에 대한 반증에 대해서 증인이 시인하는 여부와 그 시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서 재판회장이나 혹은 재판국장이나 서기에게 맡기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획일성 있는 신문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증인을 제출한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재판이나 재판국의 신문이 끝난 후에는 피고가 자기 증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증언을 암시하는 신문을 금하는 것과 정식 신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과 또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펴서 심증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후에 피고의 증인에 대해서 원고가 신문합니다. 원고는 이때에 증인의 증언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재판이나 재판국원들은 신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나 신문과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펴서 심증을 바로 세우는 기회라함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피고의 증인에 대한 원고의 신문이 끝나면 다시 재판이나 재판국에서 재신문을 합니다. 이는 피고 측 증인 신문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한 재신문이기 때문에 피고의 신문과 원고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성과 허위성 및 합리성, 진실성 등에 대해서 재확인한다고 하는 기회로 알고 신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번째는 원고를 신문합니다. 이미 청취한 증인의 증언과 고소장에 의한 원고의 주장이 부합한지의 여부와 그 모순점 등을 살펴서 증인 신문 때처럼 재판회장이나 재판국장 혹은 서기에게 일임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11번째는 피고를 신문합니다. 피고를 신문하는 요령도 역시 원고를 신문하는 요령과 같습니다. 죄증 설명서에 의한 원고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을 비교해서 피고의 승인 여부 및 반증하는 방어가 믿을 만한지 여부를 살펴서 확인하는 신문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번째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게 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측 변호인으로 하여금 각각 자유롭게 변호케 할 것입니다. 변론 조서를 작성하여 판결 자료로 혹은 참고 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13번째는 투표로 결정합니다. 증인과 원고, 피고와 변호인의 변론까지 마쳤으면 사건 당사자와 방청인들 앞에서
공개할 사항은 끝났고 재판회나 재판국원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남았으니까 권징조례 4장 제24조 5항에 의거해서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와 방청인들은 퇴장케 하고 비공개 회의로 모이라고 하는 규정대로 비공개 회의로 모이자는 별도의 결의 없이 투표권이 있는 재판국원이 죄정 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각항 투표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한 후 종합 투표로 벌의 칭호를 결정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원이 아니면 노회장이나 총회장 등을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원이 아닌 사람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국원들끼리라도 반드시 투표권 여부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권징조례 제4장 29조에 의하면은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지 아니해서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 혹은 국원은 온 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원고와 피고와 재판회원이나 재판국원 3자가 다 동의하고 승낙을 해야 하고 이상 3자 중에 어느 한쪽이 불응해도 투표권 행사는 할 수가 없으며 다만 은권 방청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확정이 되면 고소장과 재정설명서를 따라서 한 조목씩 차례로 가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 후에 본안건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물을 것인데 이 가부에 따라서 유죄 혹은 무죄로 결론을 얻을 것이고 유죄일 때에는 무슨 벌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권징 43조에 의해서 사소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조치할 것인지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고 재판국이 구성되었으면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나 사소한 사건으로 인정이 되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고소 취하 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만일 원고나 피고가 판결을 강청하면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사건을 종결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직되는 담임 목사에게 담임 해제까지 병고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즉 상소 통지서를 판결 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규정입니다. 정직은 되었으니 시무는 못하고 아직 담임은 그대로 있으니 담임 목사 대우는 계속 받아야 하므로 노예가 다른 시무할 목사를 보내지도 못할 것은 비록 정직에 묶여서 시무는 못할 망정 아직은 당당한 담임 목사, 엄밀하게 말하면 정직된 담임 목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항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각 항 투표는 토의 없이 죄정 설명서대로 각 항마다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해서 종다수로 결정하고 전체 항목이 무죄가 되면 결론은 무죄가 되고 한 항만이라도 유죄가 되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각 항 투표에서 한 항이라도 유죄로 결정되면 결론은 유죄이기 때문에 벌의 칭호를 정하기 위해서 토의한 후에 투표로
권징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직, 제명출교 중 종다수로 한 가지의 벌을 결정합니다. 단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직을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는 회의록 및 판결문을 채택합니다. 판결문은 국장과 서기에게 위임해서 작성하게 하고 채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의록은 서기가 낭독한 후 채택하면 됩니다. 15번째는 선고합니다. 원피고에게 직접 선고하기도 하지만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으로 선고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16번째는 기도로 패정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패정을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째는 노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노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노회 보고서는 국장과 서기에게 위임해서 작성케 하고 채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노회 서기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권징조례 13장 121조에 의거해서 노회 후의 판결이면 재판국 보고로 종결이 되고 회기 내의 판결이면 노회의 채택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4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